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그의 혐의는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씨는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사건의 그날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오전 9시 35분 이곳은 전라북도 임실군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평범한 동네이지요. 그리고 이곳은 산과 산 사이에 조그마한 길, 도로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샛길 같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당연히 이쪽이겠지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다 보면 어떤 공사가 하나 보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산책로 같은 곳, 바로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의 한 야산입니다. 인근을 산책하던 주민 박씨는 이 좁은 길에 놓여있던 철제 적재함 속을 보고 매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처음엔 발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어서 이거 뭐지라는 생각에 자세히 봤더니 시신이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어 말 그대로 해골 상태였고 눈 부분은 아예 없었습니다. 몸 자체는 실압화가 진행되어 시커먼 상태였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시신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꺾고 있었고요. 왼쪽 다리는 90도 정도 접고 그리고 나머지 상체부터 나머지 다리는 바르게 누워있는 형상의 모습으로 이미 전신은 부패 및 실압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머리, 목, 양팔 그리고 오른손 일부는 아예 백골 상태였지요. 해서 육안으로도 머리의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 두개골이 함몰 상태였습니다. 겉에 입고 있던 옷은 짙은 갈색 계통의 반팔 티셔츠, 남색 운동화 바지, 하얀색 운동화. 특이한 건 의복 자체에 대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 상의는 가슴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었죠. 주머니 안에서는 유류품이 발견됐는데 지갑, 그리고 어떤 회원증 같은 것, 그리고 현금 2,000원, 그리고 이어폰이 발견됩니다. 당연히 회원증 같은 게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피해자는 20살 김씨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북 임실에서 130km 떨어진 목포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죠. 연고도 없는 이 임실에 어떻게, 왜, 그리고 누구와 왔을까? 정말 이상한 의문점이었습니다. 자, 일단 현장 발견에 대해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첫째, 시신 외부, 특히 옷이었습니다. 옷에 어떠한 손상도 없었다라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날카로운 도구, 칼 같은 예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예기 같은 걸 찌르지는 않았구나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몰된 상태다라고 하면 어딘가 부딪혔거나 어딘가에 맞았거나 이런 형태가 사인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만약 이게 직접 사인이 아니라면 목을 졸랐거나 이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시신의 흔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상의가 끌어올라가져 있다, 다리 한쪽이 굽혀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철제함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2명 이상의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에 넣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인데요. 옷이 겉으로 빨아 올라갔다, 말아 올라간 흔적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반듯하게 누워있지만 한쪽은 접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족을 달자면 언론 보도에 이런 철저함이 나타나다 보니 사람들은 아니 목격자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어? 이 높은 걸.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가 사람을 넣어? 그럼 여러 명이 했겠지, 쉽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판결문 내용에 보면 실제로 사건 발생 직후 그 철저함은 바로 회수됐습니다. 현장에 놓여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원래 현장에 놓여있었던 것이고 실제 높이는 90cm였고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었고요. 충분히 혼자서도 끌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 남은 피해자의 유류품에 대해서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처리는 비면식범 관계로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사라진 물품도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원한 관계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말이죠. 신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신원이 나타나도 나한테는 큰 피해가 없다.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럴 때만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면식범일 땐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처리 방식이 세부적이지 않은 거지, 초범인 거지 라고 하기에는요, 130km나 떨어진 곳에 유기를 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시신의 처리를 생각하고 시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유류품을 그대로 두어서 신원을 알게 했다는 건 역으로 이 얘기지요. 꼭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신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백골이 되더라도 이 사람은 누구다 라고 우리에게 연락이 와야만 한다. 바로 이런 걸 보험살인이라고 합니다. 보험살인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요, 피해자의 모습을 누군가가 꼭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암수범죄면 안 됩니다. 암수범죄면 자기한테 득될 게 크게 없거든요. 물론 실종 5년 뒤에 사망 선고가 되는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분명 당장 무언가 보험금이 급하면 급할수록 오래 기다릴 수가 없을수록 당연히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보험살인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피해자의 모습을 알게 한답니다. 누군가가 보게 한다는 것이죠. 증인, 증거를 내놓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건지 말이죠. 여러분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곳을 들어올 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지나기 때문에 CCTV를 통과해야 됩니다. 특히 방범용 CCTV. 그리고 여기가 공사다 보니 여기도 안에서 외부를 찍고 있는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CCTV를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선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입장이었죠. 자, 근데 생각보다 쉽게 찾아냈습니다. 한 차량에 대한 내용이었죠. 바로 이 차였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9월 3일 오후 5시 55분에 저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옵티마죠. 근데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후 6시 9분 또 들어갑니다. 4분 뒤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는 6시 43분 나타납니다. 그리고 6시 51분경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바로 그 장소를 들어갔던 케이스였지요. 유독 의심이 갔던 이유는 되게 단순했던 겁니다. 이 시기에 이 많은 시간 사이에 도대체 이쪽으로 들어간 차가 왜 이 차밖에 없을까? 그리고 이 차는 1시간 8분 뒤 인근 고속도로 입구 CCTV에 포착됐고, 그리고 다른 방향, 즉 피해자의 고향 쪽인 목포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의심을 100%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을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CCTV상 들어가는 모습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사람이 축 늘어진 모습으로 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나올 때는 없었습니다. 혼자 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다 둔 거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조회해 봅니다. 차량 소유주는 백씨, 바로 사망한 20세 김씨의 의붓 아버지입니다. 즉 이둘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경찰은 의붓 아들을 죽인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백씨를 9월 25일 검거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요, 백씨는 계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 원래 태양광 사업부를 하고 있어서 주변을 왔다 갔다 길 이상한 데 꼬불꼬불한 데 많이 가요. 내가 태웠다는 증거가 어딨어요? 아니 여기 탄 사람이 있잖아 라는 이야기에, 그거 무전여행하는 사람이 뭐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잠깐 태워준 건데 그 사람이 찍혔나 보죠. 어디서 내려줬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북남원 IC쯤? 거기 임실방면에 한 10분 정도 가서 내려줬어요.
근데 거기가 방금 보여드린 현장에서 30km 넘게 떨어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30km 정도는 혼자 왔단 얘기인데 임실방면에서 같이 있는 게 또 찍힙니다. 그때 진술 번복을 또 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난 그때 내려준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임실 와서 내려줬나? 하지만 말이죠.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시 사건 기록을 하나 봤는데요. 영상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수석에 있는 형체는 물건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니다. 영상 분석에 의하면 여긴 분명 불상의 사람이 탑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야리 보성 방향으로 9월 3일 오전 11시 49분에 사람이 타 있는 게 보이며 이 사람은 당시에도 운전석 방향으로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후 봉천 사거리 임실 방면 2차선 도로에서 9월 3일 저녁 5시 55분 촬영된 영상을 보면 똑같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오수아이시 방면 9월 3일 저녁 7시 3분 촬영 영상에는 이 보조석에 사람이 없으며 의자에는 시트만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리고 이 모든 차량은 리갈 하얀색 차량이다. 차량도 맞고 백씨의 소유주도 맞고 같이 있었던 것도 맞고 시신으로 발견된 아들도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백씨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에는 다량의 약물이 검출됐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정신분열증 치료제였습니다. 일반적보다 약 7배에서 8배 정도의 양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가루는 백씨의 차량 안에서도 똑같이 확인됩니다. 증거는 명확하지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백씨가 움직였던 사진들, 영상들, 그리고 백씨의 휴대폰을 복원합니다. 구글 타임라인이란 걸 확인해서 이동 경로까지 모두 확인하고 어디에 얼마 정도 머물렀는지까지 전부 체크했을 때 명확한 범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종되기 하루 전이었던 2019년 9월 2일 상조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제공 품목에 대해서도 미리 문의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고요. 또 하나 2019년 9월 3일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예측되는 당일에 입었다라고 얘기한 피고인, 즉 백씨의 옷에서 유전자 감식은 명확하지 않는, 빨아서 명확하진 않지만 혈액 같은 게 다량 묻은 그 내용이 검출됩니다. 자, 증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확실하단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합니다. 이처럼 퍼펙트한 내용인데 왜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이게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걸까요? 단순합니다. 이 사건은 보험 사건입니다. 범행 동기가 즉 보험이었다는 얘기죠. 보험살인은 자신의 무죄를 항상 주장합니다. 자기는 아니다. 몰랐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른다. 그냥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던 문제들. 자, 근데 이 사건이 많이 길게 갔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백씨 아내의 진술인데요. 백씨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죄가 없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친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도 하늘이 무너진다.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지? 근데 그걸 남편이 죽였다고 한다. 나는 너무 힘들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말은 되게 단순하게도 아니 발견된 흉기도 없고 뭐 둔탁한 둔기로 머리를 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확인도 안 되고 CCTV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요 아내가 이런 진술을 합니다. 저 9월 4일에도 아들 봤어요. 9월 4일에도요 아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확실해요. 나 기억해요. 남편은 집에 없었고요. 밥 먹자고 하니까 그냥 자꾸 잠만 잤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나갔는데 그러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9월 4일 이후에 없어진 거예요. 9월 3일 남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격자가 있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9월 4일에 터미널에서 자신의 아들을 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정말일까요?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만약 이 얘기가 맞다면 경찰은 당시에 엉뚱한 사람을 잡은 겁니다. 9월 3일 날 아들이 실종된 게 아니면 9월 3일에 그 장소에 간 백씨는 우연히
아들이 사망할 장소에 하루 전에 들렸던 것 뿐입니다. 아들은 9월 4일날 사망했으니 말이죠. 자,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요, 이 모든 건 다 거짓말입니다.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로 확인된 바 없으며, 그리고 아들이 9월 4일날 집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아내의 진술도 매우 이상하고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보험 살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증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들 부부 아니야? 부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혼 관계인데, 백 씨가 2010년 교통사고로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 즉 자기가 결혼한 그 김 씨를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됐는데요. 자기 안에 있던 아이들은 이미 전 남편과 있었던 아들, 그래서 의붓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2년에 백 씨와 김 씨가 딸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요. 해서 모두 함께 목포에서 살았던 겁니다. 백 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아내인 김 씨에게 사랑한다, 당신이 날 믿어주길 바란다, 난 정말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의 말을 모두 다 믿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 살았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한 달 수익이 220만 원인데 보험금을 200씩 넣고 있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남편이 하는 일은 맞을 거다, 남편은 억울하다, 내가 남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자신의 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 바로 가스라이팅이 보험 살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즉 진두지휘를 계속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백 씨의 목적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백 씨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붓아들의 명의로 2018년 7월경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다 생명보험입니다. 보험금 6억이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백 씨는 2010년에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엄마, 사실혼 관계인 자신의 아내를 만났을 때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백 씨는요, 보험 사기를 치고 살았습니다. 보험 사기, 보험 사기, 보험 사기. 지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타고 또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타고, 즉 상해보험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현재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살인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 가장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리고 그거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입증시켜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험 살인의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에 살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즉 과거 전력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이죠. 보험 사기, 즉 상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백 씨, 2008년에 동거녀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윤모 씨입니다. 그 윤모 씨는요, 사라졌습니다. 윤모 씨 명의의 요양급여, 그리고 핸드폰을 자기가 불법으로 개통합니다. 즉 범죄 사실이 실제로 있었지요. 해서 당시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요, 윤 씨는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백 씨의 범행이 하나만 있을까요? 저희도 판결문을 봤는데 재판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있었던 그 내용, 당시 동거녀의 행적에 대한 묘연성,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와닿던 보험 상해금, 그리고 보험에 대한 범죄, 이 모든 걸 봤을 때 백 씨는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돈이라는 목적성을 띠고 필요가 없는 존재, 자신에게 불필요한 의붓아들을 살해해 어떻게든 보험금을 탈 생각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보험 살인입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도대체 보험 작업은 무엇이냐?
보험 작업은 이거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보험 작업 단계까지 가면 그거에 대한 팀들이 붙기 시작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고사를 계획하며 그리고 수익자의 의심을 피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 혼인, 사실혼 관계, 결혼식은 올리지 않더라도 사진만을 찍어 놓는 것, 그리고 집 자체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월세가 아닌 전세로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는 것, 최대한 큰 금액으로, 그리고 한국, 유럽, 미국 이런 곳에서 범행을 일으키며 수사가 세게 들어오니 항상 대부분 동남아를 이용하는 것, 해서 여행자 보험과 생명보험 2번 다 챙기는 것, 여기까지 가면 보험 작업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최근에 대법원 선고가 된 임실, 의붓아들 보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저는 이 보험 작업과 관련돼서도 여러분에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기, 보험 살인, 보험 작업. 정말 보험 제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김한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보험 살인을 넘어선 보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렸던 이유도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꾸 영상 내리게 하고 그리고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얘기했는 편집님 이건 잘라라고 한 거 잘라주세요.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는 조사 대상이죠. 그러니까 뭐 기소가 된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영상을 그렇게 올리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는요 돌린 겁니다. 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건 보험 살인이에요. 개인이 한 보험 살인. 이거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대부분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고요. 자기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요. 자기가 왜 굳이 그러냐 이런 식. 그래서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거보다 더더욱 잔인한 건 어떻게 보면 보험 이제 보험 작업의 대상자의 문제. 그래서 저희도 보험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금 현재 취재 및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파타야 얘기가 있어요. 파타야 얘기. 그게 있어가지고 뭐 조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 제보를 받으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큼까지만 확인해 보고 있는데 분명히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보험 작업에 대한 문제는 말이에요.